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 국방부의 충격적인 성명. 2. 중국은 K2 앞에서 떨었다. 3. 미국보다 2배나 강력한 무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2년 말을 장식한 화려한 우주 발사체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발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부는 시험 비행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탓에 한때 미사일 오발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묘화했다, UFO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체들이 수십 개의 보도를 통해 한국이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돌발 이벤트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꺼리튜브에서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벼르고 별은 대한민국의 통쾌한 대역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을 은밀하게 준비한 역대급 한방이 드디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그 시작이 바로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는 이미 지난 2022년 3월 30일에 1차 시험 비행을 진행했었는데요. 결과는 당면이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큰 화제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그야말로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부터 한국은 이런 위험한 기술을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일본도 2013년은 되어서야 고체연료 로켓인 입실론을 발사했는데 한국이 벌써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을 리 없다 등 어처구니가 없는 만발을 쏟아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먹지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작질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름 아닌 한미 미사일 지침인데요. 1970년대 한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게 되자 미국은 물론 소련,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은밀하게 핵무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련, 중국, 일본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 1호 골칫더미 한국이 군사력이라는 힘까지 갖게 되면 정말 사달이 나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을 상대로 친중 외교를 펼치던 미국이 가세하면서 한국이 군용 미사일과 민간인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강대국들의 이권을 위해 힘없던 한국을 제물 삼아 상호 간의 정치 노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소련은 망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막화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차츰 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끝까지 반대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수중 미달 군사력을 생각하면 그나마 한국과 대등한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집단은 해상자위대뿐인데요.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한국군의 상륙을 허락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민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사일 전력까지 확보한다면 일본은 쪽도 못 써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니 일본에서 탄도미사일의 기반이 되는 우주 기술을 한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을 쓰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 따위에 신경 쓸 바가 아니고 결국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21년 완전 폐지를 맞이했습니다. 힘이 없어 맺어야 했던 족쇄가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1년 만에 한국은 3월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1차 비행시험, 6월 누리호 발사 시험을 연달아 성공시켰고 마침내 12월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2차 시험까지 성공했는데요. 사실 머리카락 하나 굵기 정도의 모차에도 사업이 좌초되는 우주기술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이런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의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의 2차 시험 비행은 한반도 전역뿐만이 아니라 중국 선양시와 하얼빈시 등을 포함한 동북 삼성 일부 지역, 러시아 프리모의 남부, 일본 규슈와 도쿄 등에서도 관측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 성장을 압박했던 나라들을 난리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입장에서 지극히 당면한 일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탄도미사일 기술을 차고 넘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굳이 공개해서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신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인데요. 오히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가림막으로 사용해서 한국의 진짜 저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체면료 무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의 기술과 매우 흡사합니다. 고체면료 무주 발사체의 위성이 아니라 탄두를 탑재하면 그대로 ICBM이 되는 건데요. 물론 우리 군에서는 ICBM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재도입 기술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면료 무주 발사체가 ICBM을 면상되게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체면료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주 발사체는 고체면료와 액체면료로 나뉩니다. 일례로 누리호가 사용한 건 액체면료인데요. 액체면료는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작동을 멈출 수 있고 재점화까지 가능합니다. 또 추력 제어가 쉽기 때문에 발사체 하나가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사체 엔진을 만드는 게 복잡하고 발사 직전에 수시간 동안 액체면료를 주입해야 됩니다. 액체면료의 산화제가 발사체를 부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즉 군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어느 나라에서 적군이 몇 시간이나 면료를 주입 중인데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오직 북한처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액체면료 미사일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는 고체면료를 제어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고체면료는 미리 충전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만 한번 불을 땡기면 추력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목표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군사용으로 최적인데요. 한국은 다름 아닌 이 고체면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의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원했던 목표 궤도에 정확히 만착시켰습니다. 주변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현무-4를 개발하면서 ICBM 급발사체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무-4-1은 2.5톤 이상의 탄두로 최대 8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 엔진 1개의 추진력은 이미 현무-4 이상의 수준으로 엔진 하나하나가 사거리 3000에서 5500km 급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R인과 동급입니다. 그동안 일반 지면을 180m 이상 관통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강력한 위력을 자랑했던 현무-4의 비밀이 밝혀진 건데요.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의 사거리를 5500km라고 가정하면 시험 발사 장소민 태안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고 러시아 또한 절반 이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러니 북한, 중국, 일본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의 시험 일정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 밤에 발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미리 일정을 발표하면 또 한미 미사일 지침 같은 얼토당토하는 견제가 들어올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단 쏘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가졌습니다. 마치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가 상승 단계에서 신묘한 빛을 냈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는 황혼현상으로 민한 굉장히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층권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어두워 보여도 뒤에서는 누구보다 찬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최근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꽁꽁 숨겨왔던 극비 문서가 공개된 것인데요. 그 극비 문서는 중국 주력 전차와 연관된 재원이었으며 이를 확인한 중국 공산당은 즉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전 세계로 퍼진 뒤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전 세계군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차 스펙에 실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그동안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대해 자신들의 최신형 전차보다 못하다고 비교해왔던 것이 전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중국제 전차를 산 국가들이 난리가 났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썬더 커뮤니티 사이트에 충격적인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나사같이 생긴 쇠봉과 중국어로 가득한 종이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온 것인데요. 이는 사실 중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99식 전차에 쓰이는 중국군의 신형 125mm 날개 안전 분리 철갑탄 엣지 DPC-10의 재원표로 중국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급비 문서가 등장하자 중국 보안 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군사보안부와 공안은 곧바로 군가 기밀을 유출시킨 글 작성자를 색출해 체포하는 데 성공했는데 용의자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관련 병과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 보안부는 용의자에 대해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심층적인 신문을 진행했는데요. 그 범행 동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 사건을 맡고 있던 중국 보안부 담당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비 문서가 발견된 커뮤니티와 관련된 옥선더는 러시아 게임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쟁 게임으로 전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온갖 종류의 무기 체계가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시물을 작성한 용의자는 옥선더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게임상에 구현된 중국군 99전차의 화력이 실제와 달리 너무 약하다며 심지어 한국군의 K2 흑표보다도 약한 것에 분노해 게임 운영자에게 중국군 전차 화력 능력치 상향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이었죠. 커뮤니티 운영진 측은 범상치 않은 글이 올라오자 해당 게시글을 즉각 삭제했지만 유출된 재원표는 이미 온라인에 대량으로 유포된 뒤였는데요. 이런 게시물을 작성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우리나라 무기가 너무 약하니 능력치를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다른 사용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기밀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한 편이고 상당수 무기 체계들의 재원과 성능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될 것 없이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보 통제가 엄격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단히 강력한 중국에서 그것도 현역 군인에 의해 일어난 일이어서 중국 당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실제 재원이 공개된 중국군 전차포탄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최신형 99식 계열에서 사용하는 DPC-10 125mm 날개 안정식 철갑탄으로 중국군의 현용 전차포탄 가운데 최강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99식 전차의 날탄이 2000m에서 균질 아병강판 기준 980mm를 관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980mm 균질 아병강판을 관통했다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낀 전문가들은 750에서 800mm의 관통력을 지녔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제 재원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훨씬 못 미쳐 충격을 줬는데요. 유출된 재원표에는 이 포탄이 섭씨 15도의 기온 조건에서 2000m 거리의 표적을 공격할 경우 균질 아병강판 680mm 수준의 관통 능력을 발휘한다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무기체계 대부분의 교범 카탈로그상 데이터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황을 전제로 한 실험실 데이터인 경우가 많아 실제 관통 능력은 680mm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날탄 소재가 현존 최고 관통력을 지녔다는 열화우라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약해도 너무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방제 120mm 날탄의 표준처럼 평가되어 온 독일 라인메탈의 120mm형 DM53 날탄은 동일 조건에서 650mm 이상의 관통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2010년대 이후 서방 각국의 120mm 날탄은 기술적으로 급격히 진보하기 시작해 미국은 44구 경장 주포에서 발사할 때 기준으로 760mm의 관통력을 갖는 M829A3예요. 무려 950mm급 관통력을 가진 M829A4를 내놓았습니다. 이들 모두 관통자로 매우 무거운 물질인 열화우라늄을 사용하며 포구 초속을 비약적으로 높여 관통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텅스텐 관통자를 사용하는 포탄 가운데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은 K2 흑표가 발사했다고 가정할 때 K79 모델에서 830mm 이상의 관통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러시아 중국제 전차를 손쉽게 격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날탄은 서방제 포탄보다 더 큰 구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탈로그상 관통 능력이 600mm를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완전히 망신당하고 있는데요. 이 포탄은 카탈로그 데이터상 1760mH라는 빠른 포구 초속을 갖고 있고 관통자로 열화우라늄을 사용하는 중국의 최신형 전차 포탄임에도 불구하고 텅스텐을 사용하는 독일이나 한국제 알탄보다 관통 능력이 크게 떨어지며 이 정도면 서방제 전차들의 장갑을 뚫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고질적인 중국의 다운그레이드 카피 문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전차 개발의 기술적 토대로 삼은 구소련제 전차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 부족과 설계 오류들을 중국 전차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소련제 전차들은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유는 엔진 기술 때문인데 고출력 디젤 엔진 제작이 어려웠던 구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의 전차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핸디캡은 전차의 내부 구조와 성능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 산물이 분리장 전식 탄약이죠. 구소련의 전차들은 크기와 중량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전차 내부 공간이 매우 좁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전차들을 파괴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동급 서방제 전차보다 더 큰 구경의 전차포를 탑재해야 했는데요. 더 좁은 포탑에 더 큰 포탄을 싣게 되면 장전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적재 탄수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련은 이를 분리장전식 탄약과 자동장전 장치 도입으로 해결했습니다. 거의 1m에 달하는 포탄을 관통자와 추진장약으로 반토막 내 길이를 줄인 뒤 이를 포탑 주변에 둥글게 설치한 자동장전 장치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장전 문제와 적재 탄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날탄의 관통력은 새 장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새 장비를 가지려면 결국 관통자 길이를 늘리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장전에 어려움을 줬으며 불안정하게 장전된 장약은 내부에서 오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국의 신형 전차들도 이런 소련 전차의 문제점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포탄 역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세계형 증가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내부 면적은 러시아제 전차들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인데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99식 전차의 내부 공간을 보면 중국인의 평균 체형이 러시아인보다 작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단히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소한 내부 공간은 포탄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쳐 관통자가 작아진 나머지 관통력이 떨어졌다는 게 물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전차는 K2 흑표와 실전에서 맞붙게 되면 151 교전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갔는데요. 최근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북한의 최신식 주력 전차가 중국의 99식 전차의 수출형 버전인 VT4에서 외형만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차의 위장색이 북한 자연환경과 맞지 않는 상학색으로 도색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불과 2년 만에 이만한 신형 전차를 설계 생산할 기술과 재원이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신형 전차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과 장비는 2018년에 등장한 최신 전차인 성군호에 비해 무려 수십 년은 앞서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전차가 중국의 전차를 그대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날탄 재원이 공개되면서 부풀려진 카탈로그 재원의 서가 북한에서도 난리가 났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산권 국가들의 전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리장전식 탄약을 버리고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체형 포탄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기존의 전차 운용 교리와 군수 보급 체계를 모두 갈아엎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포탄 형태를 바꾸는 것은 물론 높은 포구 초속을 뽑아내기 위한 포신 개량도 필요한데 7,000바 이상의 높은 포신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품질 포신 가공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 한국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격차는 중국과 북한, 심지어 러시아까지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전차 포탄 기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최신형 99식 전차는 이전에 먼저 논란이 된 방어력 부족 문제에 이어
공격력 부족까지 한동안 북한과 파키스탄 등 중국제 전차 도입국을 분노하게 만들 것인데요. 외형은 그럴싸하지만 기반 기술이 199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T-80 수준에 불과했던 만큼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죠. 게임에서 중국 전차가 한국의 K2 흑표보다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군사 기밀을 폭로해버린 중국 군인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재원으로 세계를 속이려 했던 중국 정부 또한 문제가 많아 보이며 최근 대한민국 방위간업에 또 한 번 역대급 대박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호주가 한국의 장보고 3잠수함을 수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건데요. 현재 호주는 날이 갈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국의 해상 안보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2026년에 퇴역을 앞둔 잠수함이 6척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상 안보에 상당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것이죠.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한국이 제시한 장보고 3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한국이 호주에 제시한 장보고 3의 두 가지 모델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최대 수준의 크기와 전투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지난해 우리 군에 취역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함과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 모델로 개발 중인 3,700톤급 배치 2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두 잠수함 모두 SLBM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의 안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호주의 대중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장보고 3 잠수함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한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한국의 조선업 신뢰도는 최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성능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과 일본, 러시아 정도뿐입니다. 당면이 이미 레드백과 K9로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경험한 호주로서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보고 3의 호주 도입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 잠수함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국내 일각에서 한결같이 제기되는 불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확실히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장보고 3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 전문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KTX라면 재래식 잠수함은 무궁화호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유할 정도인데요. 이 비유가 상당히 그럴듯한 게 기본적인 엔진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산 안창호함 정도의 잠수함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도 꿀리지 않는 최고 시속 37km를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11에서 15km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산 만창호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37에서 47km 정도인데요. 즉 아무리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력이 뛰어나도 도산 만창호함이 전속으로 달려야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발끝이나 따라가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바다를 전장으로 삼는 잠수함에 있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일 정도가 걸리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3.5배인 무려 140일이 소요됩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최고 시속은 말 그대로 단시간 낼 수 있는 최고 시속이지 이 상태로 계속 잠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이 최고 시속으로 잠항한다면 엔진 시스템을 풀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당면이 소음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에게 탐지되기 쉬워지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잠수함은 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지거나 적의 함선을 추격할 때 빼고는 최고 속도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적인 차이는 해상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운항 속도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동력원이 원자력인 만큼 연료 보급이 필요하지 않는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지구력이 떨어져 중간중간에 반드시 작전 경로에 기항기지를 따로 두어 연료를 재보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속도는 같더라도 실제 작전 수행 속도는 재래식 잠수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악 능력도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월등히 높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최대 잠항 기록은 도산 안창호함이 세운 3주이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잠항할 수 있습니다. 또 무장 탑재량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력 엔진은 크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선체의 크기를 확장하는 데 용이합니다. 반면 재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은 추진력에 한계가 있어 선체의 크기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같은 크기의 잠수함에 비교했을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면 엔진이 함체의 30% 정도 크기면 충분하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무려 함체의 50%에 달하는 크기여야 합니다. 당연히 여유 공간이 많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더 많은 미사일과 어뢰 등의 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군 전문가들이 새로운 잠수함이 나왔을 때 어떤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서 탑재 무장을 상당히 자세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필연적인 숙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은 비밀리에 공구 사명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가 건조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으로 촉발된 대만 봉쇄 훈련에서는 대놓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전쟁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사용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잠수함과 항공모함으로 전단을 꾸려 한국 해역을 봉쇄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운 한국은 동북아 해상 패권을 두고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당사자는 청와대 고위 관료이며 당시 발표한 매체는 대한민국의 국명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행동은 주변국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은 잠보고 3배치3을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상정하고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했습니다. 작전 요구 성능이란 군이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의 성능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해군은 이미 배치 3을 경하 배수량 4,000톤급 이상의 함체로 설정했고 일각에서는 5,000톤급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최고 시속 46km 이상 SLBM 10개 탑재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20% 수준의 전홍축 우라늄은 협정 내용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약을 위배하지 않고 현재 우리의 해상 안보를 생각해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은 빠르면 2020년대 안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화가 가능한 잠수함부터 개발하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가는 계단식 성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보고 3배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장 한반도를 둘러싼 적성국들을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폐악질이 도를 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우방국들의 전력 강화를 바라고 있지만 동북아의 해상만큼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독자 전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호주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중국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이는 그만큼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호주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만 잘 이용한다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든든한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안보를 확립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성국을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동안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잡아내 능력을 키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기 중어뢰 2, 일명 범상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의 잠수함은 작전 반경 21km, 최대 속도는 약 64km인 백상어 중어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상어는 예초에 200톤급의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탄생한 중어뢰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래식 잠수함의 최종 진화형인 장보고함 같은 대형 잠수함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반면 범상어는 작전 반경만 백상어의 2배 이상인 50km에 달하고 최고 속도는 무려 112km에 달합니다. 수중에서 이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MK-48 중어뢰가 범상어의 고작 12에 불과한 55km인 걸 생각하면 범상어가 얼마나 빠른 중어뢰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중에서 중부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범상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50km 밖의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 압도적인 작전 반경과 어마어마한 속도가 결합되면 재래식 잠수함인 장보고급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손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래식 잠수함의 태생적인 한계를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극복해버린 건데요. 그야말로 집념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범상어는 유선 유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백상어와 같은 기존의 어뢰는 스스로 소리를 발사하고 반향음을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음향 탐색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방식은 거짓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어뢰 기만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범상어는 범상어와 잠수함이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 정도로 얇은 광선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덕에 기만체에 속지 않을 정도로 정밀한 잠수함의 음향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범상어를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상어처럼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수중에서는 전파가 잘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무선이 대세가 된 현대에 와서도 어뢰만큼은 유선 유도 방식이 더욱 높은 기술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지 전까지 해상 전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는 중어뢰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한국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더라도 그 이상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림팩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운영 능력은 세계 최정상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기반까지 다져진다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강력한 해군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